올해는 금융권에서 잠재적 금융 리스크가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라든지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리셋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제금융대걸들이라든지 세계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거를 이주열 총재가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몇 개 자료를 드리면 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쉬운 내용부터 갑시다. 가십거리로 들어도 좋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것부터 가볍지도 않은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권력기관 개혁 3법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2020년도.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권력기관 개혁 3법. 이게 뭐냐면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그냥 느낌으로 흐름만 잡아보세요. 공수처법 개정안 해가지고 요 주요 핵심이 뭐냐면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해드렸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 기존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이제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를 시킨 거예요.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여당이죠.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하죠. 국회의장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은 당적은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당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여당 몫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굉장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여당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된 거예요. 실제로 이거 공수처법이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이런 건데, 뭐 검사 판사가 포함이 돼요. 여기에 결론은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인해서 상권 분립이 지켜졌잖아요. 오히려 이제 더 강한 그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려를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쨌든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유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뀌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치경찰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의 임무예요.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가경찰 이 분야가 경찰 내에서도 엄청난 권력의 핵심이 될 거예요.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설치되는데 이곳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등이 이관된다. 국정원법 밑에 개정안이 있죠. 이 파트 대공수사권 등이 경찰로 넘어온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권한이 경찰로 들어온 거예요. 국수본의 본부장은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 이분들이 치안정감이라 해가지고 경찰청장 바로 밑에 있는 계급들이에요. 넘버 2급들 되는 분들이죠.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인사 임용 가능하도록 한 거, 이거는 뭐 국가에서 뭐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밖에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 이거는 뭐 정의를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 내에서 엄청나게 신망을 받던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내용만 돼 있는데 이렇고, 그 다음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사건이 안 될 것 같다 하고 수사 종결을 하려고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검찰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경찰 쪽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경찰이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게 됐다.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경찰을 비판하거나 검찰을 비판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생각도 없어요. 주변에 경찰분들, 경찰 지인분들, 친인척들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잘해주고 유대관계를 잘 해놓으시라 이겁니다.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의 총재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쓴 건데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오만한 단어도 아니고 글로벌리스트들이라든지 국제금융재벌들이 지금 끌어나가는 방향들이에요. 미국 대선과도 관련돼 있고 엄청나게 모든 게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오만한 단어라기보다는 저는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들의 설계대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경찰 얘기하고 이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나오고 엄청나게 경찰의 권력이 지금 막강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뉴스에도 몸집 커진 경찰, 이딴 악재 흔들, 인원을 더 뽑은 건 아니죠. 몸집이 커진 경찰이라는 거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인해서 경찰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엄청난 권력의 수혜를 받은 게 경찰이 맞거든요. 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주열 올해 금융 리스크 드러날 것,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단어를 쓰고 나왔어요. 국가기관 한국은행의 수장이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단어거든요.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리셋이면 다시 시작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말은 현직에 있을 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건데, 리세팅 하자는 건데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올해 금융 리스크 드러날 것, 그레이트 리셋 가고, 그레이트 리셋, 금융 리스크 드러날 것,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개 다. 유동성 공급, 이자 상한 유예 등 잠재 금융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기업에서 돈을 빌리면은 상한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까지라든지 9월까지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 만기, 그거를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이자 상한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한 유예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위험을 넘겨왔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까지 이어질까? 올해는 힘들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유동성 공급은 돈을 엄청나게 지금 찍어내가지고 풀어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정을 확대한 거잖아요. 국가 예산도 555.8조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또 몇 차에 걸친 추경을 또 한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1월달부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전 국민한테 돈을 얼마나 뿌려야 된다. 선거용이다 아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거를 떠나서 흐름상으로 돈이 엄청나게 지금 풀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을 하는 거죠. 중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좀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발행이 됩니다. 기존의 화폐를 찍어내는 거하고 다르게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먹고 찍어내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일시에 오늘 결정 나면 일주일 이내에 아마 지급 다 될걸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동성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가격 여러분들이 봐도 기가 찰 정도로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폭등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가 7% 올라갔고요. 현대차가 19.42% 올라가요. 현대모비스가 18%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한가가 15%였으니까 하루에 저만큼 올란 거는 역대급으로 없죠.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없을 거예요. 이주열 총재가 모든 것을 재설정한 그레이트 리셋 하고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 와, 이 뭐 엄청난 말 아닙니까? 뭘 어떻게 모든 것을 재설정해라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단순히 그냥 화폐로 생각하면 기존에 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다시 재설정한다 이런 얘기도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말들이에요, 이게.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융권을 향해 올해 금융권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책 당국 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 상한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이 터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을 하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집값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경고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언제 폭락을 하든 어떻게 되든 금융이 리셋이 되든 뭐가 되든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인 부채도 지금 GDP 1600억 달러 넘어선 그런 걸 나오잖아요. 1700조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거의 5000조 가까이 된다 하고, 국제
비결제는 BIS도 한국의 부채 수준을 걱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거를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뭐 막 있지만은 급등한 게 뭐 급락을 할 수도 있다, 폭락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들이겠죠. 시장이라는 게 금융시장도 있고 실물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실물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잘못하면 IMF 때급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를 지금 말로 표현한 거예요. 경고를 준 거죠, 경고를. 이것과 달리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금융시장하고 실물 간의 괴리는 좀 확대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금융시장은 지금 폭발하고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에요. 이 버블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든 상황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돼가면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 되는 거죠. 예. 이 총재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는 역사적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어떤 큰 시대적인 흐름의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들어보지 말고 단어 한 단어를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고 참고를 하고 가슴속이라든지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을 필요가 있어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다. 기존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뒤처지는 거고.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죠. 급변하는 경제 여건하에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당연히 정부 당국자,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이제 하는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의 해. 지금 제가 창원의 의창구에 시티세븐 한국건설에서 창원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옛날에는 풀만 호텔이었고 지금은 이름이 그랜드 모큐 호텔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사우나에 저도 다니거든요. 바로 걸어서 다니고 가깝기도 하고 좋고, 거기서 나름대로 창원에 부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도 요즘에 자기가 지금 50대에서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 있죠. 옛날에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부를 일궈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야, 내가 세상에 좀 뒤처지고 소외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 현실 세계에 지금 시대가 변하는 데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거,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조금 우울해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부의 이동이 급격하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자, 이거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겁니다. 홍남기, 이주열 실물 금융 괴리 확대를 경계해라, 이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물 경기, 실물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금융시장,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경계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권의 수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금융수장으로 꼽은 사람이 네 분 있네요. 홍남기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 네 분이 대한민국의 금융수장들이랍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잠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이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거를 엄청나게 경고를 지금 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들어보지 못한 세계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세계는 팬데믹이 초래한 대규모 변화로 그레이트 리셋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이주열 총재가 엊그제 2021년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2020년도 12월 2일 자료예요.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한번 봅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맞이하고 있다. 똑같은 용어, 똑같은 단어죠. 그레이트 리셋은 미국인 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의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기도 하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인구 변화 동향과 문화 및 기술을 깊이 관찰하면서 현재 위기를 1870년대 장기적 불황,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와 비교하며 현 위기의 극복 방안이 대불황에 의한 리셋으로부터 탄생할 것을 예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1870년대 장기 불황,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하고 비슷하게 아까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거 있죠. 포스트 코로나. 지금 그 시대하고 견주는 거에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그런 시대와 비교하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레이트 리셋은 경제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렇게 아마 이거의 약자일 겁니다. 포럼은 매년 1월에 2021년 1월이죠. 온라인으로 다보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 행사의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 단어를 똑같이 들고 나왔고요.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나 기업, 문화의 리셋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뒤바꾸어 놓고 있다. 대선에서 이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정책과는 반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접종 등 총체적인 방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은 미국인들 사이에 기본소득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시기상조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등장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자. 이건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또 출발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팬데믹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완전 백지 상태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북부에 이어 미국에까지 의료와 복지 관련 모든 시설의 국유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바이든이 이긴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이 있죠. 그게 그냥 누구의 반대고 누구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미미한 한 사람의 국민의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거죠. 세계 질서는 격변기 때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인 사회 양상이 대규모로 개편되었다. 그레이트 리셋 하면 인류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민주주의의 태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주의가 태동한 거, 그것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 포스트 코로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나왔어요. WEF 다보스 포럼의 내년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한국은행 총재도 들고 나왔어요. 연관시켜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5세기경 개혁파들이 시작했던 민주주의 태동은 근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링컨 미 대통령 당시 남북 전쟁을 통한 노예 해방으로 완성됐다. 이러한 대격변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가 뒤따랐고 이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민주주의 개혁 당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제자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급박, 능멸하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알고도 제자인 플라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이때 개혁파 30여 명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무려 왕족과 고위층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 리셋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교제하고 쇼핑을 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보는 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벌써 이 현실에 적응돼 지금의 상황이 전보다 더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어마무시한 분석들이고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입니다. 뉴노멀로 전환되는 그레이트 리셋 세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비드-19도 언젠가는 물러날 것이다. 그러기까지는 엄청난 변화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흐름과 대열에 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리셋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세상, 우리는 그 충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어때요? 이거 보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 지금 오피니언 형태를 빌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경제 포럼 WEF에서도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거기에 수순에 맞게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지 한국도 그 대열에 동참해 있다. 가까워지는 세계의 그레이트 리셋. 2020년도 10월 10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하기 전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새로운 시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열려있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이고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개방되어 있으면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네. 저 소리는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되죠. 필명의 번역자 오만이나는 영화감독이며 다나카 사카이 관련 글을 많이 번역하였다. 번역문 일부는 문맥에 따라 약간 수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아까도 나왔죠. WEF 회장이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 연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올해 포럼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사진은 뉴시스 자료를 참고했답니다. 구미 등의 엘리트들이 모여 세계의 운영 등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 내년의 다보스 포럼 주제를 그레이트 리셋으로 설정했다. 정례인 1월의 개최가 아니라 내년 여름으로 연기할 모양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코로나 위기의 구도가 장기화, 황구화되어 사회나 기업이나 정부의 본연의 자세가 불가역적으로 전환된다. 리셋된다. 자,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된다는 이야기가 테마의 중심인 것 같다. 코로나 이전부터 회자되었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기후변동이라든지 성이나 인종의 격차 해소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인터넷의 통제라든지 하는 각종 관련 의제가 더해져 그레이트 리셋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레이트 리셋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으므로 재출발, 재시장, 재배치, 전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리셋이라는 영어명을 그냥 쓴다. 이렇게 나와있죠. 너무 많은 것이 담겨있어 의도적으로 모호한 내용이 되었다. 그레이트 리셋은 그 말만 들어도 역시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라는 이야기가 된다. 코로나 이전에 에시탭 리시청이 말했던 그레이트 리셋은 미국의 패권 체제의 붕괴, 특히 달러와 채권 금융 패권 체제, 미금융 패권 체제의 붕괴였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의미는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의 패권 체제의 붕괴를 의미를 했대요. 이게 지금 그레이트 리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들고 나온 거고요. 그럼 미국 달러화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들이 지금은 붕괴되고 변화되고 있을 수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후 미 연방은행 FRB가 QE 양적 완화 달러 하는 거죠. 달러의 과잉 발행에 의한 채권의 구체적인 매입 뒷받침 정책을 재개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정부에 의한 코로나 불황 대책으로서 국채 발행의 급증도 QE에 의한 국채 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머지않아 QE가 한계에 다다르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도 불가역적으로 붕괴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진다. 코로나 위기에 의해 종래의 의미에서 그레이트 리셋, 미국 패권의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도 트럼프의 패배와 바이든의 승리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패권의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WEF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주도다. 초창기인 1971년도에서 1986년도까지는 유럽 경영 포럼이라고 지칭했었다. 최근에는 2017년에 중국의 시진핑, 2018년 인도의 모디, 2019년에는 브라질의 볼소나로를 다보스 포럼에 불러들여 다극형 체제 세계의 상징인 브릭스 지도자들을 차례로 초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 등 미국 정부는 최근 패권적인 언행을 다보스 포럼에서 비판받기 일쑤다. WEF는 유럽 주도로 미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하는 흐름을 적극 용인해 미국 패권 체제를 고집하는 군상과는 정반대의 활용을 벌여왔다. 자, 그레이트 리셋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에 쓰이는 시민운동과 같은 주제들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의 본래 의미인 미 패권 및 달러의 붕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미 패권과 달러와의 붕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와 채권을 팔아치워 붕괴가 앞당겨져 버린다. 그것 때문에 그레이트 리셋이란 환경이나 인권 문제와 같은 표면적인 미담풍의 왜곡된 스토리가 눈속임용으로 만들어져 유포되어 그레이트 리셋은 달러 붕괴를 말한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는 음모론으로 여겨진다. 근데 핵심은 달러와 채권을 팔아치워 붕괴가 앞당겨져 버린다. 달러를 들고 있는 우리라든지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있었던 이런 거 있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은 2008년의 리먼 위기로 일단 붕괴에 동결된 채권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새로운 방책으로서 미 연방은행이 개시한 QE의 총액이 이 이상이면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이르러 연방은행이 QE를 그만두어 갈 것을 결정한 해다. 연명책인 QE를 그만두면 채권 금융 시스템은 재붕괴되어 사태는 그레이트 리셋이 된다. 세계경제포럼은 WEF는 저명한 기업 및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다. 여기서는 G7을 대신해 G20이 이제 세계 정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G8에서 G20으로 교대가 된다. 나오는 거예요.
WEF가 그레이트 리셋을 내년 다보스 포럼의 화두로 삼은 것은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실물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면서 버블의 팽창 상태가 심해져 트럼프가 진행하는 미중 분리로 중국 등 비미국이 달러를 쓰지 않게 되어 내년에 걸쳐 그레이트 리셋 달러 붕괴가 정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레이트 리셋 달러 붕괴가 일어나면 그 세계적인 악 영향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내년 개최인 WEF의 목적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유럽, 일본의 돈벌이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트럼프의 미중 분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의 흐름이 또 바뀌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다. 트럼프는 미중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비미적인 반민 아니고 비미적인 독자적인 국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해왔다. 중국과 1대1로 국가들은 국제 결제를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위안화 등 각종 통화로 결제하는 추세다. 중국은 금융버블도 미국 측에 비하면 적으며 시진핑은 국내의 금융버블을 팽창시키지 않는 대책을 계속 취하고 있다. 중국 등 비미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와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도 비미 국가들은 별로 악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미중 역전을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코로나 위기. 근데 이 모든 사태들이 지금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의 미중 분리 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 온 거죠. 미국 측이 중국과의 완벽한 격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영으로부터 전혀 방해받지 않고 비미국 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영 첩보계가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해온 종래의 미패권 체제는 미영이 자신들의 우위를 항구하기 위해 중러, 인도, 이슬람 국가 등 비미척의 경제 발전이나 안정을 계속 저해왔으며 그로 인해 세계 실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이 억제되었다. 미영 패권의 중추의 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이고 트럼프는 그 대표가 되어 있다. 트럼프 등은 다극형이 된 신세계 질서의 실무체제를 군산에서 탈취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리먼 후 G20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완전한 미중 분리를 진행해 분리가 완성된 시점에서 미국 측을 버블 붕괴시켜 그레이트 리셋을 일으켜 중국 등 비미척의 시스템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레이트 리셋이 가까워지면 유럽이나 일본 등 대미 종속이었던 동맹국이 미국 측에 남아있으면 리셋과 함께 국가 파탄이 되어버리므로 눈에 띄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면서 중국 측으로 접근해 간다. 실제로 리셋이 일어날 무렵에는 상당히 많은 친미 국가들이 비미 측에도 한쪽 발을 들이대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리셋에 대한 준비 상태가 된다. 최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이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를 미중으로 양분해 중국 측을 이기게 한다. 일본이 중국과 접근하고 한국이 중국과 접근하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간다라는 견해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짜증난다 하는 반중적인 노선 말고요. 그냥 지금 세상이 객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본 시각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상당히 일리가 있다. 굉장히 왼쪽에 치우친 성향의 언론에서 나온 건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중산층이 잘 사는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여기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자료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떤 찌라시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등록일이 2010년도 11월 17일이에요. 11월 17일. 제목이 뭐냐면은 록펠러 재단이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 해가지고 2010년도 11월 달에 이거를 자료를 예측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거를 PDF 자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이게 올려놓은 자료예요. 록펠러 재단이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미국 록펠러 재단이 발간한 기술과 세계 발전의 미래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림.
록펠러 재단은 어쩌고저쩌고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대요. 이게 지금 2010년도 10월 10일 날 시나리오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지금 PDF 자료를 올려놓은 거예요. 시나리오 방법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와 경제의 일치도와 변화에 대응한 적응 역량 뭐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Y축, X축 있고 이거 뭐 모르겠고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한 게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거예요. 2010년도에 락스텝 해가지고 불확실성의 축의 양극단을 가정한 4개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대요. 제가 볼 때는 강한 통제사에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지금의 시대 10년 뒤의 시대를 예측한 시나리오 중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강한 통제사에 보다 강력한 정부 제재에 놓이게 되어 혁신이 제한적이고 시민의 권리보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급부상을 한다. 바이든이 되면은 마스크를 임무화 착용하고 지금 뭐 락다운이라든지 뭐 셧다운을 더 강조하게 될 거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미국처럼 자유의지를 더 강조해서 마스크 쓰라 그러면 나 못 쓰겠다 그러고 어디 뭐 가게 하면은 못 하겠다 그러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한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좀 덜 하잖아요. 통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미국도 통제사회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록펠러 재단에서 이거 지금 만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록펠러 재단이 예측한 2010년도에 예측한 미래 시나리오 좀 무섭도록 일치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권위적 통치 나오죠. 2012년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해 아프리카, 동남 및 중앙아시아가 타격이 큰 가운데 미국 또한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 내 여행조차 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관리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전염병이 사라진 후에도 생체 신분증, 바이오 아이디를 통한 감시 등 더욱 강력한 상의 하달 방식의 권위적인 통치를 유지할 것이다. 2010년도에 이 시나리오를 예측한 건데 제가 볼 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도 전염병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증명된 게 나와야지 입국을 허가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통제화되는 거 있잖아요. 전염병이 사라진 후에도 생체 신분증, 바이오 아이디를 통한 감시 등 더욱 강력한 상위 하달 방식의 권위적인 통치를 유지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가올 세상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록펠러 재단에서 2010년도에 예측을 한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시민 대응. 2025년 국익과 민간 이익 간의 충돌로 분쟁이 발생하자 시민은 조직력을 갖춰 정부에 대항한다. 2026년 나이지리아 정부는 시위자들에 의해 와해된다. 2010년도에 2026년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16년 뒤의 일을 예측하면서 와해된대요. 그것도 나라를 꼭 집어서.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록펠러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진국, 개도국의 차별 전략.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술 개발 및 자국의 기업 활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어쩌고저쩌고 기술 혁신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예요. 함께 잘 사는 사회, 클레버 투게더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델로 이렇게 이제 세계가 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 거예요. 긴급 또는 확인된 세계적 이슈를 균형적이고 성공적 전략으로 해결한다. 경제 불균형. 2008년 불경기 이후의 우려와 달리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후 부의 재분배에서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게 이렇게 나아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핵어택계가 상호불신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부는 권력을 상실하며 범죄가 난무하고 위험성이 있는 혁신이 출현한다. 이렇게 또 나왔네요. 국제적 재난, 미국 9.11 사태, 동남아 지진 해일, IT 지진 등 경제적 불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각국은 국가 간 동맹 및 협력보다 자국의 경제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임. 지금 어쩌면 또 상호불신 사회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죠. 트럼프의 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아메리칸 프러스트, 일단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거, 자국의 경제적인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 이런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어느 때보다 크며 위기의식을 느낀 서민들은 가족, 유대감, 종교적 신념 등 국가 충성도가 증가한다. 여기 좀 이따가 무시무시한 말 나옵니다. 해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정부 및 금융 시스템 등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이를 예방할 기술이 발전하였으나 해커 활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 활동,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생화학 무기에 대한 공포, 인터넷 보안은 무너지면 신분 확인 관련 기술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 보안이 무너진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이걸로 인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뭐 된다 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인터넷 보안이 무너지면 그런 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는 이거 뭐 금이 최근에 누르고 또 은이 누르고 막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이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실물금은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크램블러 이렇게가 나오는 지역주의 분산 경쟁 사회, 불경기 침체기, 에너지 기술은 보다 효율성 위주로 발전, 의약 공급 부분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공급 체계는 무너지고 지역적 차원의 조직 출현이 가속화, 이렇게 나오네요. 지역 위주 분산 경쟁 사회가 된다. 경제적으로 침체한 사회로 개개인과 공동체는 지역적 수준으로만 발전되고 문제에 임시 방편적으로 대처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실업률 이민 감소, 실업률 증가, 이민 감소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회귀하여 자국 발전에 기여, 지역 연계성 증가, 공동체 내의 연계성은 더욱 강해지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체 제작한 화폐를 유통하기도 함. 몇 가지 방식의 나라들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레이트 리셋 진짜 2단계로 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걔네들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이거는 달러 패권 붕괴를 의미한다. 이거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코비드-19 록펠러 재단 시나리오랑 똑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록펠러 재단이 2010년도에 지금 발간한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록펠러 시나리오예요. 일종의. 작전 시나리오가 잠금 단계, 파상적 공격 단계, 대중 저항 난도질 단계, 각자 도생 단계,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강한 통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2단계로 보여지네요.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나오나요? 상호 불신 사회. 그 다음에 이게 각자 도생 사회로 이렇게 했네요, 해석을. 국제정치 완전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이란 말을 꺼내면서 올해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가 본격화된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은 저는 예전부터 좀 들어왔거든요. 야, 근데 국가기관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하면서 연관성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 경제적으로 막 변화하는 거 있죠. 그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네.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겨서 좋다 안 좋다 뭐 싸우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대충 본 사람들은 지금 한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대충 이제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세상들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보면은 안 맞다 맞다 하면서 막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제 눈에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이거는 뭐, 우파다, 좌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똑같구만요. 예. 뭐, 어느 것도 다 될 수 있고, 어느 것도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느낌 보는 거죠. 예. 그레이트 리셋의 개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어차피 올해 디지털 화폐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심하게 기존의 종이 화폐 플러스 정부가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화폐 개혁 수준이 아니고 화폐 혁명 수준이죠. 화폐 개혁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리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1000원 단위를 뭐 환으로 바꾸든지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든지 하는 화폐 단위 축소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데 1급만 해도 이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올해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금융 리셋의 의미도 또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뭐 밥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제 시나리오들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의견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